늙은이가 드디어 죽네요. 이제 유산은 우리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몰랐겠죠. 그때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 줄은. 안녕하세요. 황혼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2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경훈이를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선미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자주 깨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꿈도 없는 깊은 잠이었죠.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작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처음엔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톡톡톡 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혹시 응급 상황이라도 생겼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급히 가운을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어요. 옆집에 사는 청년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평소에 인사만 나누던 조용한 청년인데 무슨 일인지 몹시 초조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태호야, 무슨 일이야, 이런 시간에. 그런데 태호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도망가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라니요. 왜요? 정말 위험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태호가 제 팔을 잡더군요.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헤드라이트를 끄고 소리 없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빨리요. 뒷문으로 나가세요. 저는 본능적으로 태호를 따랐습니다. 급히 슬리퍼를 신고 얇은 외투만 걸친 채로 뒷문으로 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태호는 저를 이끌고 뒷마당 담장 뒤로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집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경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었죠. 어머니가 안 계신다. 그리고 선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분명히 여기 계셨을 텐데요. 혹시 눈치채신 건 아닐까요?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제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죠? 그때 집안에서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것처럼 꾸며놓으면 돼요. 사고사로 보이게 하는 거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고사라니요. 설마 저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미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렇게 해요.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태호가 제 몸을 재빨리 지탱해줬습니다. 제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 짓을 하려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경훈이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빨리 찾아봐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고요. 태호는 저를 데리고 골목 반대편으로 조용히 이동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가족이 저를 배신했다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아들 경훈이를 어떻게 키웠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경훈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는데요. 밤새도록 아픈 경훈이를 간병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때까지 일했던 날들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저를 죽이려 하고 있다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태호가 저를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선미 씨에 대해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태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했죠. 살기 위해서요. 찻잔의 온기가 차가워진 제 몸에 전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호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우면서도 알고 싶었어요. 태호는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할머니, 사실 저는 탐정 일을 돕고 있어요. 형 상우와 함께요. 탐정이라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탐정이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선미 씨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태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선미 씨는 연쇄살인범이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연쇄살인범이라니요. 제 며느리가요. 그럴 리 없어요. 지금까지 남편 3명을 죽였어요. 모두 보험금을 노리고요. 태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진과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 손에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였고요. 세 번째는 음식에 독을 탄 거였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모든 게 사고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에게 하려던 것처럼요. 신문 기사에는 선미의 이전 이름들이 나와 있었어요. 김미선, 박선희, 이정미. 매번 다른 이름을 사용했더군요. 사진 속 선미는 지금보다 조금 어려 보였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선미는 매번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요. 새로운 신분으로 말이에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 사람이 제 며느리였다니요. 2년 전에 경훈이와 결혼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선미 말입니다. 처음 선미를 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얌전하고 예의 바른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경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여자가 연쇄살인범이었다니요. 제 집에서 2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경훈이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드님도 공범이에요.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까지 배신했다니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는데요. 증거가 더 있었어요. 태호가 보여준 사진에는 경훈이와 선미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이 어떤 남자와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 남자가 오늘 밤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선미의 공범이에요. 사진 속 경훈이의 표정을 보니 확실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계속 설명했어요. 선미와 경훈이는 저를 죽이고 유산을 가져갈 계획이었습니다. 사고사로 위장해서 의심받지 않으려던 거죠. 오늘 새벽이 그날이었어요.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어뜨려 죽이려던 거예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태호가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죽어 있었겠죠. 어떻게 알았나요?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저희가 며칠 전부터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에 뭔가 일어날 거라는 정보를 받았어요. 태호는 선미와 경훈이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선미가 사용하던 수법도 알려줬습니다. 선미는 항상 같은 방식을 써요. 먼저 타겟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요. 그 다음에 보험을 가입시켜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미가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각종 서류에 사인을 했었어요. 건강검진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바보였나 보네요.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선미는 전문가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태호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격을 해야 했습니다. 태호와 상우 형제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단순히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선미와 경훈이를 잡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상우가 전문적인 장비를 준비해 왔어요. 작은 녹음기와 송신기였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일부러 미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위험해요. 상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제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행동할지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녹음기 사용법도 배웠죠. 상우가 저에게 작은 버튼을 보여줬어요. 이걸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위험한 순간에 꼭 누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만져봤어요. 이 작은 기계가 저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작전을 실행할 날이 왔어요. 저는 평상복을 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선미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왔어요. 갑자기 가게 돼서 말도 못했네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요. 그렇구나요. 밥 드셨어요. 제가 뭐 해드릴까요? 선미가 다가왔어요. 평소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선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특별한 차를 끓여준다며 주방으로 불렀어요. 어머니 몸에 좋은 차예요. 한약재를 우린 거예요. 선미가 건네준 찻잔을 받아들였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났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달콤하면서도 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탔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독이든 다른 약물이든 말이죠.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성스럽게 끓여줘서요. 저는 감사하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척하면서 입술에만 살짝 댔어요. 선미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선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재빨리 화분에 차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찻잔만 들고 있었어요. 마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시간이 지나자 몸이 나른해지는 척했습니다. 선미가 기다리고 있는 반응이었거든요. 좀 졸린 것 같아요. 방에 가서 쉴게요. 제 연기가 통했나 봐요. 선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해세요. 푹 주무세요. 선미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죽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숨소리도 최대한 얕게 만들었어요. 얼마 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선미와 경훈이가 제 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이제 끝났나요? 경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무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옮기기만 하면 돼요. 선미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죽은 척을 계속했어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얻는 순간이었어요. 늙은이가 드디어 죽었네요. 이제 유산은 우리 거예요. 경훈이의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늙은이라니요. 저를 그렇게 부르다니요. 키워준 은혜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집값까지 합치면 상당할 거예요. 선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계단으로 옮겨요. 굴러떨어진 것처럼 만들어야 해요. 선미가 재촉했습니다. 둘이 제 몸을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태호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습니다. 뭐죠, 저게? 선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신고당한 건 아니겠죠? 경훈이도 불안해하더군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해요. 왜 여기서 멈추죠? 선미가 창문 쪽으로 가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이에요. 경찰이 왔어요. 경훈이가 소리쳤어요. 둘 다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수색영장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제 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들어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제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선미와 경훈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선미와 경훈이의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가 살아서 일어나니까요. 여기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체포되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없어진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녹음된 대화와 물증들이 워낙 확실했거든요.
선미는 연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경훈이도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선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마지막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경훈이는 달랐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끌려나갔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태우와 상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나오자 반갑게 인사해줬습니다.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태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죠. 며칠 후 태호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해왔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2살에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상우도 함께 왔어요. 형제가 나란히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희와 함께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상우의 제안이 뜻밖이었어요. 72살 노인과 함께 일하자니요. 무슨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탐정 일이요. 할머니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데요. 물론이에요. 할머니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용기와 지혜를 모두 갖추셨어요. 태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겠죠. 좋아요. 함께 해봐요.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기보다는 기대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태호와 상우 형제와 함께 탐정 사무소를 차린 거였습니다. 간판에는 정의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뢰가 들어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60대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였죠. 저는 직접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같은 나이대라 그런지 금세 마음을 열어주시더군요. 젊은 탐정들보다 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빼앗겼어요. 그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그 할머니가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다니요. 저는 그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반드시 사기꾼들을 잡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봐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아드렸어요.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어요. 태호와 상우의 도움으로 사기꾼들을 잡아내고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 후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나이 든 분들을 노리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사기, 투자사기 등 온갖 수법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렸어요.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젊은 탐정들이 놓치는 부분들을 제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나약하고 의존적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의뢰인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이제 저는 정의로운 탐정 할머니였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태호와 상우 형제는 제게 진짜 가족이 되어줬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보호해주는 진정한 가족 말이에요. 어느 날 태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져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싶어요. 선미와 경훈이가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새벽이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약한 존재로 봤지만 완전히 틀렸어요. 저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위기 상황이 되어서야 제 안에 숨어있던 용기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72살에 찾은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욱 취약하죠. 젊은 사람들은 우리를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드릴 사람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긴 거거든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꿈을 꾸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도 새로운 사건을 해결하러 나갑니다. 정의로운 탐정 할머니로서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한 말입니다.